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베를린 장벽을 가다. (1964년 12월 10일) 낮 함보른 광산회사를 떠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데마크 제철회사를 방문한 뒤 석탄, 제철공업의 중심지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의 주지사 마이어스 부부가 지취한 오찬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15분 뒤셀도르프 근처의 로아우젠 비행장에서 펜아메리칸 항공사 소속의 베를린행 여객기를 타고 약 1시간 반 뒤 북독일 평원지대에 자리한 서베를린시 템펠호프 공항에 도착했다. 서베를린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이 점령한 동독에 둘러싸여 지리적으로 소독과 격리됐다. 동독 주민들은 낮에는 서베를린 지역으로 건너와 일을 하고 저녁이면 동독 지역으로 돌아가곤 했다. 빌리 브란트가 서베를린 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1961년 무렵 동독 주민들이 서베를린을 통해 탈출하는 일이 잦아 인구 공동 현상이 심화됐다. 체제 붕괴의 위험을 느낀 동독 당국은 1961년 8월 20일 일방적으로 총 연장 50km의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다. 서베를린 공항에서 박 대통령은 브란트 시장에 베를린의 문제점과 업적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환영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나는 오늘 정신적으로 자유 베를린의 한 시민이 된 기분으로 이곳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나는 조금 전에 동독 상공을 지나면서 바다와 같이 캄캄한 동독을 내려다보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베를린은 여러분만의 도시나 또 독일만의 베를린이 아닐 것이며 온 세계 자유 애호 국민들의 정신적인 도시입니다. 기아와 공포의 공산주의 광야 속에서 자유와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고 있는 베를린의 존재는 오늘날 자유 승리의 상징이며 공산주의 미신을 깨우치는 복음의 불꽃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를린과 판문점의 비극이 끝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비극의 종결만이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영구화할 수 있는 것이며 끝까지 뭉쳐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항 의식이 끝난 뒤 캠핀스키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베를린 시청을 방문했다. 빌리 브란트 시장은 용감한 국민의 용감한 대통령을 맞아 기쁘다는 유지의 인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때 국기 없는 승리를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빌리 브란트 시장과의 만찬을 끝으로 베를린에서의 첫날을 마감했다. 다음 날인 12월 11일 쌀쌀한 겨울 아침이 시작된 베를린에서 박 대통령은 독일 기업인들과의 조찬을 가진 뒤 베를린 장벽을 시찰했다. 박정희는 롤프 슈베들러 베를린시 주택건설부 장관의 안내로 포츠담 광장에서 목재 전망대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적막에 둘러싸인 동독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곁에서 지켜본 통역관 배경훈 교수는 방독 기간 중 박 대통령의 표정이 가장 심각한 순간이었다고 기억한다. 박 대통령은 동독 지역을 한참 지켜본 뒤 돌아서서 수행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했다. 나는 오늘 북한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결코 북한을 볼 수 없으나 오늘 동베를린을 통하여 북한을 봤습니다. 이곳은 자유 베를린시가 평화와 자유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던가를 역력히 나타내주는 곳입니다. 자유 베를린의 이런 노력은 공산주의라는 미신을 타파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그 공은 영원히 빛날 것이며 승공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1962년 8월 서베를린으로 장벽을 넘어오다 동독 인민경찰의 총을 맞고 장벽 아래에서 3시간여 동안 신음하다 숨진 동베를린 건축공 페터 페이터 군 묘 앞에서 헌화했다. 오전 11시 박 대통령은 자유 베를린 공과대학을 방문했다. 파울 힐리비 총장은 천여 명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전기공학부 강의실로 박 대통령을 안내했다. 박 대통령이 단상에 오를 때 서독 학생들은 박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표시로 책상을 쾅쾅 두드리며 우 하는 소리를 질렀다. 순간 박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국내에서 학생 데모로 계엄령까지 펴야 했던 박 대통령은 베를린 공대 학생들의 환영의 표시를 저항의 표시로 오해했다. 파울 힐리비 총장의 소개가 있자 서독 대학생들이 다시 한번 책상을 쾅쾅 치며 환호했다. 야유를 받는다고 생각한 박정희는 불쾌한 표정으로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학교 당국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연설 도중 첫 대목이 끝나자 다시 학생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책상을 치며 고함 지르는 독일 학생들과 눈이 마주친 박정희는 그만 맥이 풀렸다. 박정희는 연설문의 다음 문장을 찾지 못한 채 즉흥 연설을 시작했다. 통역하던 백영훈 교수는 진땀을 흘렸다. 즉흥 연설 중 박정희는 독일 학생들이 좋아할 이야기를 했다. 베를린 공과대학은 내가 평소에 기대하고 희원하던 이 나라 과학 문명의 본산입니다. 학생들이 다시 한번 책상을 치며 발을 굴렀다. 이 모습을 찬찬히 보던 박 대통령은 그제서야 학생들이 자신을 환영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박정희는 연설문 원고를 훑어보더니 중단된 부분을 찾아내 읽기 시작했다. 이날 박정희는 학생들의 환호에 십수 번이나 연설을 중단하곤 했다. 연설이 끝난 뒤 단상을 내려오던 박 대통령은 백영훈 교수의 팔을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백 교수, 그 얘기 좀 미리 해주지. 박정희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터질 듯했다. (1964년 12월 11일) 박 대통령 일행은 베를린 공과대학을 방문한 뒤 지멘스 공장, AEG 전기 공장, 독일 개발협회를 방문 시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철강 산업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박 대통령을 공장으로 안내한 지멘스사의 브레마이어 소장은 각하, 철강이 없으면 근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브레마이어에게 저건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저건 어떤 용도로 운영됩니까? 등등 상세하게 질문을 했다. 오후 5시경 박정희는 독일 개발협회 시찰을 마치고 나오다 순간적으로 휘청거렸다. 박종규 경호실장이 박 대통령을 부축했다. 28시간의 불편한 비행, 그리고 방독 5일째까지 거의 휴식 없는 강행군으로 누적된 피로 때문이었다. 숙소로 돌아온 박정희는 이날 밤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치의 지용창 박사가 절대 안정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장기영 부총리와 박충훈 장관을 방으로 불렀다. 박정희는 두 사람에게 기간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제철 공장 없이는 안 되겠구만. 우리도 제철 공장을 지어야겠소. 돌아가면 제철 공장 건설 계획을 세워 보고하시오 라고 지시했다. 12월 12일 박정희는 전날의 피로를 회복한 듯 밝은 모습으로 아침을 맞았다. 그는 방독 여정의 최종 기착지 뮌헨으로 가기 위해 베를린 공항으로 나갔다. 오전 10시 20분 발 예정의 전세기는 기상 조건이 악화되어 3시간 뒤에 출발했다. 기내에서 점심을 든 박 대통령은 오후 2시 30분경 뮌헨 리임 공항에 도착했다. 바이에른 주지사 고펠 부부와 주정부 요인들이 영접을 나왔다. 뮌헨의 교포와 유학생 100여 명은 박 대통령 환영이란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들 옆으로는 한국인 태권도 사범이 이끄는 독일인 제자들이 태극기를 그린 커다란 종이를 펼쳐들고 환영했다. 박 대통령은 고펠 지사의 안내로 뮌헨의 비어야레스 자이텐 호텔에 들렀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호텔에서 유럽, 아프리카 공관장 회의가 열렸다. 휴식할 틈도 없이 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했다. (30대인) 이동원 외무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 참석 대사들 가운데는 박정희의 군 선배들이 많았다. 1964년 여름 이동원 외무장관이 임명된 직후 국내 언론들은 정부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장성급 출신의 군인들을 대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이 장관도 민간 외교관으로 교체해야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다. 이 발언에 격분한 군 순회 인사들이 이 장관을 불러다 놓고 혁명은 누가 했는데 군인이 민간 외교관보다 못하다는 이유를 대라고 다그치기도 했었다. 뮌헨에서 공관장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박 대통령은 이동원 장관에게 거 좀 잘 될 수 없을까 하면서 걱정했다. 각하, 양해만 해주신다면 제가 오늘 몇 말씀 하겠습니다. 박정희가 이 장관을 빤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좋소 라고 했다. 이날 공관장 회의에는 주 영국 대사 이영근, 주 프랑스 대사 백선엽, 주 이탈리아 이종찬 대사, 주 스위스 대사 이한빈, 주 스웨덴 대사 유재흥, 주 제네바 대사 정일영, 주 터키 대사 최영희, 주 모로코 대사 신현준, 주 브라질 콩고 대사 최문경, 주 우간다 대사 김영주, 주 케냐 영사 대사 안광호, 주 카이로 영사 강춘희가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벽두에 경제외교란 말을 사용하면서 대사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여러분은 외자 도입과 차관 획득과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처지는 외교관이라 하여 형식과 양식과 체면만을 따지고 있을 형편이 못됩니다. 여러분은 외교관이기를 보단 하나의 장사꾼이 된 각오로 경제 외교의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저지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는 유럽 아프리카 공관장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자리를 이동환 장관에게 넘긴 채 자신은 방으로 올라갔다. 이때부터 이동환 장관에게 몇몇 대사가 불만을 터뜨렸다. 대사를 민간 외교관으로 교체할 거라며 군인들이 뭘 잘못했다고 교체하나. 이동환 장관은 공세적으로 반론을 펴기 시작했다. 자꾸만 군사정권이라 하시는데 그건 5.16 때고 지금은 민간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정권이지 한강 넘어온 군인들이 세운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의 성적을 매기고 승진 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기준은 세일즈 성과입니다. 돈 빌리는 것도 제 주입니다. 빌린 돈도 내 돈입니다. 나라를 위해 돈을 많이 빌려오십시오. 성적에 포함됩니다. 이 장관에게 공관장 회의를 주재토록 한 뒤 방으로 올라온 박 대통령은 수첩을 꺼내 소감을 적기 시작했다.